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학과 박명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노벨상은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회절 한계를 뛰어넘는다. 뭔가 한계를 뛰어넘었나 봐요. 그리고 마이크로미터에서 뛰어넘었더니 이제 나노미터가 된 겁니다. 나노미터. 한 1000배 정도 좋아진 것 같은데 이 나노미터 분해능을 갖는 초고해상도. 엄청나게 좋은 해상도인가 봐요. 이 광학 현미경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넘어가죠. 자, 2014년 노벨 화학상은 아래 세 분의 교수님께 수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릭 베치 교수, 슈테판 헬 교수, 세 번째로 윌리엄 무노 교수, 이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을 개발한 공로로서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고해상도 현미경이 노벨상을 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그걸 위해서는 기존 현미경이 갖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빛의 기본 원리나 광학 현미경의 원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한계를 갖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바로 노벨상을 타게 되었는지, 노벨상에 수여가 되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사실 우리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그 과학의 발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작게는 돋보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현미경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 현미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물 현미경, 우리 산업 전반에서 다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내시경 할 때도 다 현미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맨눈으로 못 보는 것을 어떻게든 관측을 혹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 현미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생물학 그런 연구에서 현미경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이죠. 암 연구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 선생님들 한 켠에, 그 방 한 켠에 현미경이 있는 경우도 종종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박테리아인지 어떤 균인지 알기 위해서 현미경을 꼭 보게 되죠. 세포 연구, 그리고 발달, 심지어 우리가 세포 분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현미경들도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리고 형광 조금 반갑죠? 여러분들 저와 같이 GFP 공부를 했었죠? 기분 탓 아닙니다. 형광도 그 현미경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어요. 자, 그러면 현미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어떠한 작은 대상들이 있길래 우리가 현미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냥 간략하게 알아보죠. 자, 수밀리미터의 개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우리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세포, 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 심지어 바이러스, 단백질, 작은 분자 등등의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는 한 요 정도만 볼 수 있겠죠. 그죠? 머리카락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즉 이 이하부터는 우리가 뭔가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것이 아마 현미경일 텐데, 사실 대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현미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광학 현미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가 국민학교 너무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교과서에서 보거나 혹은 직접 본 친구들도 많겠죠. 이건 사실 문과 이과를 떠나서 현미경이 이렇게 생겼다, 혹은 이게 현미경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럼 현미경은 어차피 과학실에서 쓰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이쪽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가 하나 가져와 본 건데, 컴퓨터가 여러분들 컴퓨터의 발전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에 딱 꽂아서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가격도 쌉니다. 약 6만원 정도의 USB 디지털 현미경을 살 수가 있어요. 1600배래요. 1600배. 그럼 1mm의 사이즈를 1600배만큼 크게 볼 수 있는 거니까 1m, 1.6m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을. 그죠?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가격도 싸고요. 자, 용도에 따라서 많은 현미경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저가의 광학 현미경도 있고, 하지만 저가치고는 상당히 좋아요. 이 그림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아마 세포를 관측하는 것 같죠. 이건 제가 이베이에서 캡처를 해온 것인데 똑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방금은 우리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제품도 이렇게 팔고 있고, 가격이 더 싸다는 건 여러분들 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이 훨씬 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훨씬 고가의 현미경도 팔고 있습니다. 네,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 연구용으로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현미경들이 팔고 있고, 상당히 고가이기도 해요. 뭐 수억 원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미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비싸요. 뭐 수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단순히 현미경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미경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현미경이 개발되기까지. 자, 현미경은 뭐 굳이 시초로 드는 것을 한 1600년도 정도에, 약 1600년도에 네덜란드 어떤 안경사가 한 3에서 10배 정도 되는 배율의 어떤 장치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당시엔 그 르네상스 시대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비슷한 시기에 망원경도 만들었어요. 망원경이 뭡니까? 저 작은 별, 혹은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 좀 애매한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즉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치니까 사실 현미경을 시초라고 보는 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죠. 자, 이후 정확하게 정말 작은 것을 크게 본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린 것이 네덜란드의 레벤훅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벤훅은 한 17세기 초 정도에 정밀한 과학서열을 통해 200배의 배율을 갖는 현미경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 영국의 과학자가 이런 현미경을 직접 만들어서 드디어 세포라는 것을 최초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혁명과도 같은 상황이죠. 우리 몸에, 혹은 우리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바로 세포를 최초로 맨눈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셀이라는 이름도 최초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러한 그림을 논문에 냈어요. 1665년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들 보이죠? 이것들이 다 세포들입니다. 사각형으로 된 세포, 동그라미로 된 세포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 찍은 거 아니고요. 직접 그렸습니다. 자, 그렸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글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글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혹은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 그리고 좀 더 깊게 가면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심지어 3D 그래픽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665년 17세기 중반에 실제로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술 작품이죠. 그죠?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파리도 그렸어요. 네, 이걸 현미경을 가지고 정말 미세하게 이런 털 하나하나까지 다 관측을 해서 그린 겁니다. 비록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렇게 그렸다는 건 제 생각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과학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 그렸던 것이 아닌가, 혹은 반대로, 혹은 역으로 생각하면 과학을 잘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최근의 현미경,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현미경들을 살짝 살펴봤는데, 상업적인 현미경 그리고 비싼 현미경들을 좀 봤었는데, 사실은 그 17세기에 제대로 개발된 현미경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반 렌즈, 대물 렌즈 두 개의 구성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작은 걸 크게 봤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비록 배율은 커졌습니다. 훨씬 작은 것들을 볼 수는 있으나 사실 그 기본 원리는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조금 변한 게 있다면, 요즘 현미경, 특히 GFP나 RFP,
그리고 뭐 여러 가지 YFP 이거 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런 단백질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현미경을 써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라면 이거는 직접 빛을 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대물렌즈 쓰이고 저반렌즈 쓰이는 것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우리 염색 혹은 GFP를 통해서 이렇게 예쁜 혹은 과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현미경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본 것인데요. 자, 아직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죠. 바로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한계가 있길래 더 이상 작은 것들을 볼 수 없는가? 어떤 일정 사이즈 이하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빛이라는 건 우리가 들뜬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점점 안정화될 때 그때 에너지 변화가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예를 들어 가시광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빛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빛은 질량이 없는 입자이고 빛은 직진한다라고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빛은 아니다. 입자도 있다. 에너지를 가진 입자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뭐가? 빛이.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고도 해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한다면 가시광선을 떠올리죠.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이런 빛들을 우리가 빨주노 초파남보를 우리가 보는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빛들은 사실은 직진합니다. 이런 성질, 대표적인 성질은 직진이에요. 빛은 직진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반사도 하고요. 그리고 투과도 합니다. 반사의 대표적인 예는 아마 여러분들 거울 혹은 금속이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고 투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유리창 혹은 이런 물잔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들 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빛은 반사도 하고 투과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은 파동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 보니까 간섭도 하고 회절이라는 현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빛은 직진하고 반사하고 투과하고 간섭하고 회절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미경은 이러한 빛을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빛은 뭐 F라는 것도 갖고 있고 뭐 사진기랑 비슷해요. 우리 초점거리 등등 있을 텐데 그리고 뭐 뉴메리컬 에이퍼처라고 하는 개구수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사실 배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00배, 1000배, 뭐 200배, 300배 이런 것들로 관련이 있는데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있을 때 우리 물질 보려고 하는 대상이 여기 있고 이러한 렌즈가 가까이 있을 때와 그리고 멀리 있을 때 자, 어떤 것이 더 그 작은 것을 크게 보게 만들어줄까요? 좀 문제가 약간 어렵긴 한데 자, 답은 여기입니다. 이쪽이 답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뭔가 빛이 나오고 있을 때 가까이 있게 되면 이만큼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율이 높은 렌즈는 물체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크게 볼 때 이렇게 가까이 보죠? 뭐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으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물체에 얼마나 근접해서 보느냐, 얼마나 가까이 가서 보느냐가 우리 현미경에서 배율과도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아주 복잡한 것들도 많아요. 물론 무조건 가까이 보면 다 잘 보이냐? 그럼 여러분들 현미경이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그 확대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여기서 영어로 rui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ruin이라는 것을 망가뜨리다라는 뜻이죠. 훼손시키다. 그죠? 이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차라고 하는데요. 수차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aberr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aberration은 뭐 대표적으로 구면수차, astigmatism, 그리고 코마. 특히
저는 그 난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난시는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에이스티그마티즘이 바로 난시입니다. 이쪽으로 보는 초점과 수직으로 보는 초점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X축, Y축이 중요한 요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릭 렌즈 아시나요? 렌즈 중에 아마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방향을 잘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에이스티그마티즘이 여러분 난시에 적용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그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수차들이. 그래서 이 수차들을 없애기 위해서 현대의 광학 회사들은 정말 많은 렌즈들을 조합을 시킵니다. 이런 렌즈들을 조합을 하고 우리 마치 안경을 잘 맞추듯이 잘 맞춰서 쓰듯이 현미경도 많은 렌즈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 퀄리티, 이미지 질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장땡이냐? 장땡이란 말은 좀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다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차를 해결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은 회절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가 이쪽에 뭔가 태양이 떴어요. 떴고 여기 아주 작은 홈을 냈습니다. 홈을 냈을 때 자 이쪽에서 보이는 것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딱 볼 수가 있죠. 자 특징이 뭔가요? 이쪽은 되게 밝고 또렷합니다. 마치 우리가 포커싱을 잘 맞췄을 때 사진 찍을 때 초점이 잘 맞은 것처럼 보이게 해요. 이쪽은 뭐냐면 조금 커졌고요. 그리고 흐릿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회절 현상 때문이에요. 물론 이 틈이 충분히 크다면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작으면 이제 보는 것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것을 볼 때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과 아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바로 이게 지금 면도칼이죠. 면도날인데 지금 이걸 사진을 한번 탁 찍어 봤을 때 지금 요런 예쁜 명확한 요런 모양들이 과연 정말 또렷하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여기가 약간 좀 블러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흐릿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아주 샤프한 그러니까 좀 자꾸 영어를 써서 좀 그런데 이런 날렵하고 날카로운 면에서는 또렷한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심지어 여기도 잘 안 보입니다.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흐리멍텅하게 보여요.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내가 그냥 면도날이 이러한 모양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네모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즉 나는 정확한 모양을 모르고 대충 그냥 직사각형처럼 보이나 봐. 왜냐? 이러한 날렵하고 뾰족한 면에서는 회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빛이 바로 빛의 파동적인 성질 때문에 이미지의 질이 이미지의 그 품질이 낮춰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결국 빛의 파동적인 성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의 회절이 사실은 뭐 좀 어렵게 설명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회절 한계, 바로 이제 한계가 나옵니다. 자, 한계, 리밋이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러한 두 피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게 된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물체입니다. 이렇게 고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 선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네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빨간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이 여기에 기둥이 두 개가 있구나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같은 물체인데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 마치 우리 그 어린 왕자의 보아뱀을 삼킨 아니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보인다면 두 개의 픽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봉우리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일리 리밋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한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2분의 람다라는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가시광선이 400나노미터에서 그리고 700나노미터까지라고 했었죠. 700나노미터. 즉, 예를 들어 내가 오렌지 빛깔의 600나노미터의 빛을 사용해서 뭔가를 관측을 한다면 2분의 600나노미터 단순하게 계산하면 300나노미터까지밖에 못 본다는 뜻이에요. 그 이하는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뭔가 흐리멍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절 한계라고 합니다. 현미경의 분해 능력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양상을 띄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 파장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파장의 절반 정도가 회절 한계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과학 현미경, 이건 정말 이상적인 아이디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경우에 이러한 회절 한계를 나타내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략 1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 회절 한계이고 앞서 살펴본 그 흐리멍텅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 어렵죠? 많이 스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은 작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크게 확대를 할 수 있으나 빛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회절 한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왜? 빛이라는 건 파동 성질을 띠고 있고 회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절 한계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2분의 람다 수준의 회절 한계를 갖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나쁜 회절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학 현미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수백 나노미터를 이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냐면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고 부르는 TEM, 어렵습니다. 네, 그냥 익혀만 두십시오. SEM 그리고 AFM 같은, 물론 다 마이크로스코피예요. 현미경이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빛을 쓰는 현미경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적인 빛을 써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현미경법을 개발을 해서 봅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현미경을 제가 사진으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등치도 여러분들 방 크기만큼 크고요. 그리고 정말 고가이고 그리고 정말 까다로워요. 이걸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광학 현미경은 여러분들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좋죠. 이 편한 광학 현미경의 장점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직접 눈으로 관측하고, 그리고 시료의 상태, 뭐 이게 액체이든 뭐 우리 생체 시료이든 이런 것들은 제약의 조건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러한 현미경은 이런 특수한 현미경들은 시료 조건이 뭐 금속이어야 된다, 얇은 막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현미경은 그게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 여기 대물렌즈에 딱 앞에 갖다 놓고 관측을 하면 돼요. 너무 좋죠. 이 장점을 놓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린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어떻게 초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가, 회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간단하게 서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시세계, 우리 작은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 광학 현미경이 있었는데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고 특별히 뭐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더 작은 미시세계를 보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숫자들도 줄이고 더 배율들 높이고 이미지들도 계속 품질을 높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빛의 성질인 회절로 인해서 못 봐요. 더 작은 걸 못 봐. 이건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빛을 사용하는 현미경, 일반적인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현미경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노벨상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바로 초고해상도 현미경은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해상도 현미경이 등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Stochastic Optical Reconstruction Microscopy라고 해서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STOM이라는 게 2006년에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뭐 지금 영어 시간 아니니까 팜이라고, 우리 손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팜유, 나무 이름도 있고요.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팜이라는 방식이 있고, 또 그리고 스테드라고 불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친 이유는 바로 여기서 노벨상이 나왔어요. 광학현미경, 형광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주로 다룰 거예요. 하나 더 있죠. SIM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Photo Activated Localization Microscopy에 대해서 PAL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최대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분자들의 깜빡임을 이용해서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개발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작은 것들이 분자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자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이긴 한데, 분자가 하나씩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현상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일 분자가 빛을 받습니다. 이때 빛은 광자라고 할게요. 입자의 성질을 이용할게요. 광자 하나를 받아서 광자 하나를 내놓습니다. 물론 에너지적으로는 얘가 더 낮아요. 이게 뭐였죠? 형광이에요. 자, 광자를, 높은 에너지의 광자를 받아서 낮은 에너지의 빛을 내는데, 이게 바로 형광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광이 꾸준히 나올까요? 광자가 하나 나는데 광자가 10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지 않아요. 광자 하나를 받으면 광자 하나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순식간에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내놓겠죠. 그때 바로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경우이긴 한데, 아무튼 광자 하나를 받아서 광자 하나를 내놓아요. 이건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평균적으로 평균을 취했을 때, 다 합해졌을 때 빛이 이렇게 서서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단일 분자에는 깜빡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단일 분자 깜빡임이라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좀 짧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뭔가 특별한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자, 이러한 단일 분자 깜빡임을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런 별 모양을 하나 제가 그려봤습니다. 1나노미터와 1나노미터 사이즈예요. 즉 가로와 세로가 한 1나노미터이고, 절대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별 모양으로 절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우린 신이기 때문에 우린 이 모양은 알고 있다고 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텐데, 진짜 현미경으로 이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한번 탐구를 시작한다고 봅시다. 자, 광학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100% 트랜스퍼, 100% 이 별이 별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죠? 계속 했던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광학 현미경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단일 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똑같은 겁니다. 이 모양을 대략 한 0.1 나노미터 사이즈의 분자, 이건 우리가 크기를 알아요. 정말 작다는 건 알아. 근데 얘가 지금 깜빡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 자, 얘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별 모양에 만약 잘 붙는다고 칩시다. 잘 붙는다면 지금 이 모양을 따라서 별들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붙을 거야.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이 크기는 작아. 정말 작아. 만약에 여기에 큰 레이저를 여기서 조사를 해줘요. 큰 레이저를 조사를 해주게 되면 이 입자들은, 단일 입자들은 큰 빛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양만큼 받은 후에 깜빡일 거예요. 왜? 형광을 내놓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자, 얘가 지금 깜빡이고 있습니다. 계속 깜빡이고 있어요. 물론 이 깜빡이는 것 자체를 여기 뭐가 붙어있네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 깜빡이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실제로 깜빡이는 거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됐다면, 정말 우리가 조작을 해서 계속 깜빡이게 하거나 계속 켜져 있게 하거나 계속 꺼져 있게 할 수 있다면 얘네들이 일정한 빛을 계속 내게 될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자, 지금 상황을 잠깐 요약을 하면 별에, 이 별 모양의 작은 분자들이 붙었고, 이 분자들은 우리의 상황, 목적에 따라서 계속 깜빡이게 하거나 빛이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깜빡이고 심지어 끄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끄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깜빡일 때 우리가 이 분자가 얼마 정도의 크기를 갖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한 0.1 나노미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빛이 센 부분, 물론 이게 지금 블러하게 보일 거예요. 블러하게 보이겠지만 유난히 센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세구나. 비록 다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셀 것 같은데, 근데 그 크기는 바로 0.1 나노미터일 것 같은데, 그럼 가장 세게 나타나는 부분을 0.1 나노미터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1회로는 비록 흐리게 보일 테지만 회전 한계가 있어요. 항상 흐리게 보이는데 계속 충분히 깜빡이고 한다면 뭔가 세게 빛나는 부분이 살짝 보일 테고, 그 부분을 0.1 나노미터 사이즈 분자가 붙어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n이라는 거는 횟수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여긴 지금 블러해 보여요. 사실 크기도 이만해 보이고, 근데 이것들을 계속 받게 되면 나머지 빛이 안 나는 부분들은 좀 검게 보이고 세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크기는 대략 작아봐야 한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될 거예요. 수백 나노미터. 근데 이 수백 나노미터를 여기만 우리가 하나 딱 그림을 그린다면, 비록 크게 측정이 되었지만 이게 작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작은 걸 보진 못했으나 작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노벨상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조금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려운 부분도 다뤄봐야죠. 쉬운 부분이라면 누구나 노벨상 탔게. 지금 어려운 걸 좀 다루는데 최대한 좀 쉽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바이올로지컬 피브릴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섬유 가닥이에요.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실들을 볼 수가 없는데, 뭔가 깜빡이는 분자들을 계속 관측을 해요. 계속 관측을 해서 BE를 트래킹을 합니다. 트래킹이라는 건 추적을 한다는 뜻이에요.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구성을 합니다. 빛이 가장 세게 나오는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충분한 통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을 통해서 직접 그냥 본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측정해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 여러분들 얼굴 찍거나 사물을 찍을 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1, 2, 3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봤을 텐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핸드폰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미지는 떨리고 있습니다. 맞죠? 이미지는 떨리고 있는데 꾸준히 받음으로써 얘네들을 보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정확히 1:1 매칭은 안 됩니다만 그 과정 자체는 비슷해요. 시간이 걸려서 측정을 한 후에 얘들을 계산을 해서 이게 있겠다라고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게 바로
지금 PALM, 팜입니다. 저는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분이 좀 어렵다면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저의 그 횡설수설한 말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깜빡깜빡이는 게 작았고 알고 있고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계속 받다 보면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걸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가운데만 폭 찍는다면 이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나 수나노, 수십 나노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출하는 말은 좀 그렇다.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응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과 이 팜 베이스드 스톰을 이용해서 어렵습니다.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사용해서 사용한 결과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학 현미경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지금 모양이 똑같죠? 똑같은 걸 봤는데 지금 A 그림과 B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좀 흐리멍텅한데 정말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가닥인지도 셀 수가 있을 정도죠. 자, 요 사각형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지금 극단적으로 자, C와 D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와우,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그냥 한 뭉텅이로 보이는 것이 개수가 하나씩 다 셀 수 있어. 자, 이게 바로 초고해상도 현미경의 예입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렇게 흐리멍텅한 것이 이렇게 샤프하게 보이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만능이냐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이게 정말 모든 것을 확대해서 보여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깜빡이지 않는 경우, 깜빡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제공해주지 못해요.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냥 계속 빛만 내면은 실제 그 가운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깜빡여야 실제로 어디가 빛나고 어디가 어두워지는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그 사물의 구조를 혹은 사물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깜빡이는 분자들이 원하는 그 목표물에 잘 달라붙어야 되는데 달라붙지 않는다면 말짱도루묵이겠죠?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뭔가 빛을 잘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붙었는데 빛을 안 내.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치 않는 곳에도 붙어버리면 또 그것도 곤란해요. 그죠? 딱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에만 붙었으면은 걔네들의 모양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도 붙어버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궁극적인 한계가 또 뭐가 있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 가격도 그렇습니다만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손바닥을 펼쳤을 때 여러분들 제 지문을 혹은 요 손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뭔가 깜빡이는 분자들을 달아야 돼요. 그럼 잘 달리겠느냐? 얘가 잘 깜빡이겠느냐? 이런 것을 방금 전 슬라이드 설명을 한 거고 만약 여기에 붙지 않고 제 손가락에 붙어버리면 진짜 다른 이미지를 보이게 됐죠. 손금이 아니라 그냥 내 손금은 손 모양이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2차적인 분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즉 2차적인 분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큰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재구성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손이 덜덜덜덜덜 하게 되면 혹은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오래 받아야 돼요. 오래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차은우 씨입니다. 연예인 차은우 씨인데 이렇게 셀카를 잘 못 찍으셨나봐. 이렇게 흔들렸나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너무 잘생겼다는 건 알지만 정말 우리가 또렷하게 잘 찍었다면 정말 잘생기게 보였겠죠. 부럽습니다. 그죠? 흐릿하게 찍어도 잘생겼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우리 실생활에 셀카 찍으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 형광을 내는 2차적인 분자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마치 염색 과정과도 비슷해요. 분자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 움직이는 분자에 대해서는 만약 붙었는데 걔가 움직이기 시작해. 못 보겠죠? 우리 보려고 하는 대상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체 내에 살아있는 세포를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앞선 페브리를 그 섬유를 측정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움직이게 되면 못 봐. 그죠? 어디가 가장 센 부분인지 측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의의를 찾는다면 회절 한계, 기본적으로 빛을 사용하는 2분의 람다를 벗어난 광학 현미경이 개발되었다는 점, 그리고 분자를 직접 다루다 보니까 분자 수준의 해상 능력은 우리 해병대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레졸루션, 영어로 하면 레졸루션입니다.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이크로스코피와 상부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응용이 기대가 됩니다.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지금 계속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서머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저는 노벨상에 대해서 그 이면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사실은 그 이면이라는 것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지금은 주안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혹은 그 한계를 초과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다. 과학적인 상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이 노벨상 자료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조금 어려웠죠. 저도 말하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죠? 전 어쨌든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빛의 회절 한계와 이를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 만족.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광학 현미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는가? 즉, 이 노벨상이 어떻게 수여가 되었는가, 왜 수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세 분의 노벨 러리엇들이 기획하고 만들어냈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더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만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빛의 회절 한계를 따지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보고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마도 이제 온라인 강의는 저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강의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